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짚어볼 거는 이제 미국 대선과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 현재로서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다시 재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의 변수가 더 생겼어요. 네. 네. 트럼프 뭐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4년을 겪었지만 뭐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까? 네. 드라마틱했었고 그 어떤 마초적인 인물이 다시 한번 미국 대선에 도전을 했고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짓고 나면 이거 그러면 북핵 이 사태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최근에 이 오보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 트럼프가 짓고 나면 북한은 그냥 핵 보유국으로 그냥 용인해 버릴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폴리티코 보도였죠. 그렇죠. 물론 트럼프가 부인하긴 했지만 트럼프의 전례를 했던 행동들을 보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 준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도 그 보도를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피장파장으로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야 되는 우리는 명분을 거기에 대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가 핵 위협이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우리가 뭐 IAEA든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우리도 아까 그러면 당연하죠. 해야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트럼프가 됐을 때 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트럼프가 해왔던 대북 정책을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북한 문제를 북핵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또 계속 중국을 끌어들여서 또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다르게 그냥 중국을 제외한 그냥 직접적인 북한과의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갈 것이냐.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불확실성이 좀 강해 보입니다. 이제 기존과 다른 방식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제 지금 만약 미중 간의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했을 때 사실 중국은 누구를 응원을 할까 이런 것도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세요. 시진핑은 트럼프를 원합니까? 바이든을 원합니까? 누구를 원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한테. 저는 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당연히 트럼프를 저도 거라고? 트럼프를 원할 것 같아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네, 트럼프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대부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진핑은 당연히 바이든을 더 원할 겁니다. 뭐죠? 아니 트럼프가 비니스 대통령이니까 협상이 좋잖아. 뭐 원하는데? 뭐 주고, 그죠? 네. 뭐 주고 받고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든의 예측 가능한 대중국 억제와 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이런 전략 경쟁 어떤 게 낫느냐?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게 낫죠. 바이든이 중국을 때릴 때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빠져날 구멍들이 룸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돌아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전의 트럼프가 아니고 묻고 더블로 갑니다. 묻고 더블로 간데 바이든이 했던 괜찮은 거 그대로 받고 그리고 내야 하는 스타일의 관세 네. 트럼프의 유일한 또 스타일을 얹혀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더 강해지고 더 이제 그럼 바이든을 했던 걸 완전 전면 없느냐 그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트럼프를 플러스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더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더 예측 가능한 게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갔던 것도 간접적으로는 바이든을 응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선하길 바란다. 그런 숨어있는 메시지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바이든 당선을 원하면 시진핑이 한번 미국 본토를 한번 방문하는 것도 방문하면은 바이든의 확실한 지지자로서 누가요? 시진핑이. 네. 네, 미국을 한번 방문해서 바이든이랑 악수 진하게 한번 하면 11월 달에 지난번 갔던 건 말고 AP 정상이 만났잖아요. 미국 갔잖아요. 이게 정상이 말고 이제 양쪽 이제 예,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으로 하루 그런 식으로. 네. 그거를 이제 좀 그 가능성. 지금은 그러기에는 미국이 안 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내 정서가 일단은 반중이지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하긴 그렇죠. 선거 때가 되면 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지금 바이노믹스도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나오는 상태에서 괜히 그것을 만들 이유가 없죠. 네. 자, 중요한 건 우리 한반도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 아까 이제 전쟁 위기를 말했었을 때 이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전쟁이 터지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만 고조가 돼도 사실 우리 경제는 굉장히 취약성을 많이 드러내요.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 2013년에 그때 개성공단의 반출 금지 그리고 개성공단이 잠시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그때 이제 그 핵실험도 있었고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쉬운 비교 예로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얼마나 흔들렸냐면 그때 3일 하고 4일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채권 팔아치운 게 2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이틀 동안 하루에 1조 원 이상씩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일시적인 충격도 이런 여파를 미치는데 이 한반도의 전쟁 이 리스크가 되게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 얼마 못 버팁니다. 생각보다 우리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뭐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뭐죠? 주식시장 폭락하고 네. 각종 자금줄 다 막히게 됩니다. 환율도 급등하게 되죠. 원화가치 폭락합니다. 뭐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국가 신용등급 자체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우리한테 경제적인 위협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 원하세요? 저는 안 원하죠. 네. 당연히 원하지 않죠. 네, 이런 상황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 받게 되는 우리 소득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월급도 깎일 수 있어요. 네. 정말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절대로 전쟁이라는 이 전쟁 이 두 글자 단어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북한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걸 만드는 거라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에서 지금 대만 전쟁 시나리오 나오면서 지금 대만 다음에 한국을 그렇게 높게 지금 가장 경제적인 타격을 높게 본 이유가 이제 금융도 있지만 산업적인 요소가 크거든요. 일단 무역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시나리오를 보면 아까 직접 참전 시나리오도 있지만 네. 만약에 우리가 대만에 직접 참전을 안 하더라도 간접적인 참전을 했을 경우는 그대로 중국은 직접적인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어마어마하게 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상황으로 시나리오를 돌려봐도 대만의 전쟁이 나면 가장 직격탄이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참여는 그건 그리고 아예 북한과의 우리 남북한의 전쟁 시나리오가 연결되는 시나리오고 간접적으로 한다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평택에 있는 미군이 오키나와는 완전히 갈 것이고 미군이 평택에 있는 게 일부가 간다. 그것도 또 참전이니까 또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참전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고민이 있기 때문에 무기라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한다.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 했을 때 그럼 경제적인 제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봐왔던 경제 제재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이제 그럼 거기에 따라서 금융, 아까만 주식,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 빠져나오고 그럼 우리가 불보듯 뻔하죠. 우리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이라는 이제 만약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를 본다면 예전에 그 발언 기억나세요? 그 북한 그 장성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놈 욕할 뻔했네. 그 사람이 서울 불바다 발언 해가지고 그때 회의장이 뭐 거의 멱살잡이 수준으로 완전히 최악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우리는 이제 한반도는 땅이 이제 좁고 이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경기 북부, 남부까지 휴전선이 되게 가까워요. 멀지 않은 근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 휴전선 근처에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 포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계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북한이 갖고 있는 포를 우리 전쟁 나서 다 남쪽에 쏘면 얼마나 떨어질까? 서울 수도권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스튜디오가 몇 평이죠? 우리 밖에 여기 스튜디오가 한 1.5평 그 정도 한 2평 정도 평당 1.5발이 떨어진다는 계산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전면전, 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전면전이 벌어지면 과연 이 한반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남북민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저는 전쟁이나 아예 단어조차를 꺼내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조 한반도 구조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다 지금 연결돼 있어서 아까 원유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말라카 해협에서 대만 해협으로 다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다 봉쇄된다 봉쇄하면 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다 이리저리 다 뭐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 이코노미가 그런 계산 없이 나온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물론 과장적인 측면이 있지만 의미 없는 데이터는 아니다.